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 뭐 이 열분이 나서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어제 지소미아에 이거 뭐 거의 기습 했는데 미국 측에 저 아침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다. 비건한테도 그냥 슬쩍 뭐 조금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뭐 명확하게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3시부터 이제 NSC 했고 오전 11시인가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도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서 그냥 좀 이렇게 깨자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반응이 그동안 미국 여러 번 경고를 했고요. 예. 또 사실은 일본은 사실은 마뜩치 않았지만은 미국 측 입장을 배려 안 해줄 수 없어서 예. 우리가 이제 수출 제한했던 것 두 가지는 정상 또 수출 허가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대로 갔으면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이제 보류를 그렇게 하는 거로 예. 이렇게 가서 뭐 이제 한일은 이제 예. 정리가 돼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저렇게 한 거는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지정해서 시행하라는 소리죠,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충격 받는 거를 반일 프레임으로 덮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봐서는 오판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다급하게 해서 내린 결정들이 다 악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짐작하는 대로 이 원인은 단기적인 원인은 조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조국이 굉장히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예. 뭐 좌파 언론도 동원이 그거 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방송은 토요일 나가겠지만 예, 예.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한다고 결정이 된 것이 화요일 대강쯤 될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이 붙고 예. 대학생 촛불 시위가 붙는다는 것이 아이고 큰일 나겠다고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덮어보자고 한 거고 오늘 금요일 날 보시면 신문 보시면 조국이 오늘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운동학원인가 그거 하고 사모펀드 다 공익부분에 예. 기부하겠다고 딸 것만 빼놓고는 사실상 뭐 가짜 뉴스라고 그러더니 다 인정하고 돈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를 왜 기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아마 자기 평생 벌어놨던 걸 다 기부하겠다는 소리인데 법무부 장관 대놓고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그러면 조국이 한 달 월급까지 챙기는 사람인데 저거 딸은 또 보니까 뭐 소개서를 팔아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대요. 돈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드물겠습니다. 다 사람은 돈은 좋아합니다만은 예. 정도가 저거는 완전히 뭐 거지 깡통까지도 뺏어 먹을 정도로 정말 병적으로 금전에 집착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이 인간들이 돈을 내놓을 때는 오늘 이 조국이 그까지 저는 다 짰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 터뜨리고 조국이가 이렇게 해서 딸 문제 정도는 이제 희석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딸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버텨보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딸 문제인데 조국이 그 아까운 돈 왜 내나요? 딸을 좀 뭐 그냥 포기시키고 네. 그 돈 가지고 미국에 다시 뭐 학위 받으면 되지. 참 조국이도 정신이 그거 되니까 딸의 어떤 학력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은 돈 이번에 한번 날리면 이제 돈 모으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그런 헛짓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질적인 원인은 원래 문재인 일당, 이 좌익 일당이 계획에 되어 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반대 감정이 일으켜서 예. 본연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된 겁니다. 무슨 단기적으로는 총선에 이익이 되지만 그보다는 더 주사파적 이념에 의해서 한미관계 박살내고 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건데 단지 자기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시간표가 있었는데 깨졌죠. 조국이란 변수 때문에 땡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날이 언젠가는 벌려야 할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네. 이게 뭐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본이 이제 기습으로 선방을 놓으면서 문 정권은 아마 총선에 좀 임박했을 때 그렇죠. 이런 일을 썰라 했을 건데 당기졌고 그런데 이제 당기졌는데 그래도 일본하고 뭐 이번은 넘기고 또 몇 달 뒤로 미루어서 승부를 걸까 했는데 조국이라는 변수가 지금 그렇죠. 워낙 치명적이다 보니까
이참에 이제 조국한테까지 걸어가지고 그냥 올인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해석되기에는 사람이 이제 행동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한국 언론들도 대부분 어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하지는 않는데 당분간 뭐 정보 교류를 중단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하지 않겠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까지 써놨다는데 기습적으로 이제 아예 파기를 해버리겠다 이래 되니까 이 미국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지금 문정권 들어서서의 뭐 미국이 실망할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가장 큰 수준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볼턴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퍼가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도 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한국이 이거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 동맹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예. 이건 뭐 깨지 않을 건데 예. 이 사람들도 레버리지를 가지고 밀고 땡기면서 예. 자기의 어떤 한일 관계 문제에서 좀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에 대한 카드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뭐 연장하는 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미국도 기습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조국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문재인 주사파 집단의 계획. 그러니까 세 번째는 최근에 이걸 앞당긴 이유가 저는 유심히 이 7월부터 8월에 있었던 예.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대한 상식 밖에 우리 예상 밖에 놀라운 정도의 비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평화경제는 사실 달리 말하면 고려민주 연방제거든요. 그렇죠. 연방제로 간다는 소리를 하면 조금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화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연방제 안 가고 평화경제라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 제재가 있는데 돈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재인이 이랬을 겁니다. 나 지금 정치적 환경으로 또 국제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한꺼번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끊고 너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 꼭 할 테니까 해서 계속 평화경제 하면서 했는데 김정은이는 못 믿겠다. 나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빨리 일본하고 미국 관계를 정리하고 특히 최근에 일본하고 관계가 다시 또 회복돼 가는 듯 하니까 김정은이가 바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번에 깨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총선이나 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내가 쇼 안 해준다. 너는 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여기서 김정은이 요구를 듣는 일본과 미국 관계를 멀리해서 정말 북한하고 가까워진다는 충성의 서약을 하지 않으면 충성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조국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총선이 망하고 그럼 총선이 망하면 그냥 정권이 잃거나 어떤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죽습니다. 헌법 위반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권 바뀌면 문재인 일당이 살아갈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제가 봐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 해서 막 이런 세 가지가 겹쳐서 그런 나름대로의 고뇌에 찬 결단을 했는데 자기들은 파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참호를 팠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 보내면 진무덤을 판 걸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깊숙하게 파지. 자, 그런데 지금 또 문 옆에 있어서 뭐 지금 그동안에 북한과의 물밑 거래들을 해온 사람들이 이번에 북이 저렇게 비판할 때 돈은 돈대로 갖다 쓰고 일은 제대로 못해서 입장 곤란한 사람들이 몇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문정인이 정의용이 그리고 뭐 또 요즘 설쳐되는 김현종이 그 다음에 또 서훈이 국정원장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그간에 사실 언제 바뀌어도 바뀐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의용이는 벌써 모아져 달랑달랑 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사는 방법은 문이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이거 깨갖고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본때도 한번 보이고 북하고 중국의 우리의 성의도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 진영 그러니까 친북 좌파 진영을 총격집시켜야 지지율도 안 떨어집니다. 지금 오늘 보면
갤럽 지지가 45대 49가 나왔지 않습니까? 충격이 좀 컸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추세가 며칠 더 연장되면 40이 깨질 수가 있죠. 아무리 뭐 권력의 힘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예, 그거 뭐 좀 약간의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일단 믿고 가는 게 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서 일단 문이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주변에 이제 다 이게 시그널이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좀 오는데,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선방을 때려가지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또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일 반미 프레임까지 걸고, 그러면 적어도 한국의 좌파들이 다 대동단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친일 프레임으로 또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좀 모으고 이래가지고 한번 이걸 버텨가자. 그렇죠.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으면 예. 욕심, 뭐 두려움, 공포, 사람의 이제 심리가 있어가지고 예.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의 돈을 가지고 정권에서 위탁할 때는 수익률이 괜찮은데 예. 자기 돈으로 하게 되면 많이 잃었다. 어디 책에서 칼럼에서 그거 봤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승률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이 갬블러.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드물고요. 예. 되게 객관적으로 할 때 이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 주식 잘하는 사람하고 두 개하고 돌렸는데 원숭이가 낫다는 이겼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예. 그만큼 객관화가 어렵거든요. 예. 황 소장님이 그저께인가 이게 조국을 뭐 스탈린그라드에 비교하셨는데 예. 사실 42년 연말부터 43년 초에 파울루스 육군이 한국과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했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독일의 성기가 꺾였다. 그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아직 힘이 있을 때 히틀러가 예를 들면 소련의 점령기는 물려주고 동불아파 지배력을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강화 조약을 하자라고 했으면 서방세계나 뭐 이 연합군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 3년에 이기더라도 얼마나 많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치러야 될 대가에 그렇죠. 대한 부담이 소모적인. 그리고 43년 봄에 또 클스크 전투라고 또 크게 쪼리 대패했어요. 그 다음부터 밀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그게 매달리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게 돼서 특히 독재자가 자기가 믿는 말을 믿으면 주변에 합리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늘 배척당하게 됐어요. 한두 번 배척당하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여기는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말기에 뭐 독재위 하셔가지고 어디 시찰 나가면 뭐 미리 다 꾸며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담이겠지만 누가 뭐 방귀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뭐냐면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도 아는 이야기를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청와대에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보는 많이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좀 합리적인 성숙된 의견을 듣고 길을 열고 여러 인의장벽을 안 치고 좀 하면 얼마든지 돌아나갈 수 있어요. 그럼 테러가 나오죠. 나오죠. 지금 뭐 시인하고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거든요.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못하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좀 뭐 이제 우리도 문재인이 내가 김정은이하고 해서 마지막 승부수 던진 건데 우리도 이제는 진실의 문 앞에 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어차피 연말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뭐 시원한 근본일척의 승부수가 벌어지니까 마음 단단히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이 아예 그냥 올인을 해버렸어요. 예.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런 올인 판단이라는 거는 문의 위치에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올인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미국이 지금 느끼는 황당함이 뭐 국방부에서 두 번이나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나오고 미국의 지금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이건 정말 이 한국이 어쩌자라는 것이냐. 미국의 지금 동맹 관계에서 좀 어떻게 하겠다는 선택을 한 거냐라는 정도로 심각하게 비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저 자원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소부터 수많은 이런 걸 전담하는 공무원 정보 조직을 다 가지고 지소미아를 깨고 난 이후에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국한테 뭐 우리가 이거 했지만은 뭐 일본이 또 좀 가라앉으면 다시 맺을게 이런다고 미국이 그 말을 믿겠느냐.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예. 예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겠죠. 반일 플러스에서 반미 프레임을 해서 예. 좌파들한테 일제 명령을 내리면 예. 우리가 덮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듣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놓은 반일 반미는 우리 아마 대기업 그러니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에 약간 바깥에 있었던 튼튼했던 대기업이나 예. 중견기업에 영향이 더했던 것까지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러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흔들릴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문재인이 일단 실패한다고 예. 저는 봅니다. 일단 예. 전제로.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니까 배팅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그동안 정말 손에 쥐고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사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석방이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를 꼬셔서 다시 한번 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를 쇼 무대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이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됩니다. 막 주한미군을 쫓아내고 막 이제 그 몇백 개월 동안 연방제 하다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트럼프를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밖에 없죠. 잘 보여서 트럼프가 약간 양보하는 흉내를 내고 또 조금 예를 들면 유엔 제재에 이렇게 좀 애매한 관광 정도를 연다든지 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만 해서 예. 잠깐 몇 시간 정도 김정은이 내려와주는 예. 이건 다 김정은한테 달린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달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될 건데 미국하고 각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끼리 유리한끼리 합니다. 그동안 미국 뭐 조야에서나 전문가 집단에서나 한미동맹 걱정해도 트럼프 하나만 잘 꼬시면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안보 결정하는데 다른 데가 소용없더라. 시비 걸 수가 예. 없거든 또 사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떠밀어 가지고 저기다 일자리 만들어주고 또 무기 왕창 사준다고 그러고 또 그러겠죠. 뭐 이렇게 하면 트럼프는 또 쇼미더만이니까 쇼미더만이 하면 한 달 만에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일단 벌립시다 이런 계산일 거거든요. 예, 저도 그래 했다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다른 소소한 사무들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아예 한미일 구도를 깨고 인도 태평양을 박살내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붙겠다고 아예 공개선언을 한 거나 그렇게 지금 다름없는데 해석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것을 오냐오냐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그러고 투자 받아왔으니까 일자리 만들었다?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공화당 내부,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조야로부터 트럼프가 결코 그 계산은 빠르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는 이득보다 미국의 대정책에 결정적인 반기를 드는 문재인을 징벌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는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은 트럼프가 벌써 주판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다고 봐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실패할 일을 갖다가 부리면서 한마디로 이후에 미국이 나올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분석도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문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일본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미국한테 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미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지금 중국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 월가에 이걸 일본이 다 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걸 팔았을 경우에 한꺼번에 미국 채권을 한꺼번에 팔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미국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과거에 협박을 많이 했으니까 야금야금 벌써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줬다. 그 어제 잠깐 장중에서 장단기 영리 스프레드가 다시 역전된 거는 뭐 정확하게 정부는 좀 추정 건데 네. 중국의 국채를
파는 속도하고 일본이 사주는 그 속도가 속도. 좀 갭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 예. 두 번에 걸쳐서 된 가능성도 있다. 예.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예. 충격 소화가 안 되지만 예.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그 워싱턴에서 그 포토맥 강변에 그 벚꽃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예. 100년 전쯤에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준 거라며요. 그럼요. 예. 그러니 100년 전에 동맹이었으니까. 동맹에서 1차 대전도 하기 전에 그 미국 워싱턴 강가에 일본이 심은 벚꽃나무가 지금 그 봄에 워싱턴에서 벚꽃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쯤 일본이 완전히 이 벚꽃나무 피는 시즌에 로비 시즌으로 해서 막 한 달간을 미국의 사람들 불러서 먹고 놀고 로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이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이런 외교력 부분을 우리는 마치 트럼프를 또 어떻게 적당히 꼬셔가 뭐 3번 4번 울가먹는 무기 사줄게 내지는 뭐 트럼프 사이나 딸내미 옆에 꼬시거나 뭐 이거 갖고 한다라는 게 정말 좀 굉장히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뭐 잘 아시면 1868년 메이지 유신하고요. 예. 이제 뭐 69년도 뭐 사이고 다카모리가 궁정 구태했다 어쩌고저쩌고 일본의 근대사람 다 아실 테니까 일본이 거의 1870년 전후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중심은 유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란스냐 독일이냐 다 이게 19세기 말에 쫙이 바뀌는 걸 알고 영국, 미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력이 1차 세계까지 엄청 자랐다가 1929년 대공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게 영미화 그러니까 소위 해양 문명, 자유 문명 세력과 멀어지면서 전체주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라가 아주 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합니다.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지. 만약 우리 고종이 눈치가 빨라서 정말 우리가 영미하고 그때 동맹이 돼서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미영, 일, 한이, 조선이 사국 동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우리 일제 식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안 당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건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 국제관계 일찍 뛰어들어서 굉장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독부와 막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이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쇄국을 하고 우리도 쇄국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을 하고 열려있는 개방 경험이 사실은 300년, 400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축적된 그 외교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외교를 실수로 했을 때 얼마나 나라와 국민이 토탄이 빠지는지 이미 다 이걸 잘했을 때 얼마나 큰 성수 효과가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 개항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아시아로 그렇죠. 이제 태평양으로 이렇게 1853년이니까, 먼저 오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오겠다 하고 갔어요. 그때까지 너네들 답을 주라. 안 그러면 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니 일본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건가 토론하는 과정들을 보면 메이지 하기 직전인데 그렇죠. 1850년대니까. 이거는 받아주자. 그러니까 싸움 안 하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광화대 와서 결국은 통상하자 이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쟁하자고 해가지고 붙었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게 처음에 우리가 막부를 깨면서 이 지사들이 조난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았죠. 서양 오랑캐 내쫓고 천황을 모시자. 그런데 메이지에서 성공하고 딱이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렇게 빨리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안 쉽죠. 절대 안 쉽죠. 전체 국가의 운명을 개방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도 뭐 한때 우리가 60년, 70, 80년 고도 성장할 때 정말 각계각층에서 이 마음을 넓게 쓰고 정말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돼서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요. 물론 부작용도 그게 나왔지만 그런데 일본 지사들의 어떤 정신적 이 융통성 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문재인의 이 지오시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문재인판 세국 정책이에요. 문재인판 세국 정책이죠. 문재인판 세국 정책이고 친청파, 친노파 다 고종하고 민비하고 오버랩되어 있는 대자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국의 결과 조선이 망했는데요.
자, 이제 문은 그야말로 조국이라는 희대의 간신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저런 것 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